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음풍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발로 뛰는 부동산 시장 분석의 대가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열심히 뛰셨나요? 네. 더워가지고요. 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번 주 주간 집값 동향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기록이 여러 기록이 있네요. 네네. 예. 신기록 나왔습니다. 0.3%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3%인데요. 예.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5년 10개월이면 우리 한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2020년, 2021년에도 그렇겠네요. 나오지 않았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0.3%가 뭐가 대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연간 52주로 환산하게 되면 15.6% 올라가는 속도. 허이코.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억 5,600만 원 올라가는 속도로 매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굉장히 거죠.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수도권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0.15%고요. 반면 지방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3%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값만 안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새 보니까 집주인들이 집 보여주려면 계약금부터 내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입장 바뀐 것 같아요. 계약금이라도 받아주면 다행이고요. 네. 계약금 계약금 안 받는 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받고 그냥 매물 회수하는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최근의 상승의 특징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이 구축 아파트면은 상승 폭이 좀 둔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개월, 6개월간 집값 흐름을 보게 되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상승은 3.2% 정도인데요. 20년 지난 구축 아파트는 0.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별로 안 오르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갔다 왔는데요.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강동구는 알다시피 올해 11월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는 당연히 약세고 매매 가격도 물량이 나오니까 약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그라시움의 전용 8사가 20억 1천만 원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올 초에 15억 5천만 원, 16억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거든요. 예. 근데 이게 벌써 8개월 만에 4억, 5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6개월 전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래량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소장님도 거래량이 있어야 대세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강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걸로 통계가 잡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2004년 전이죠. 2020년 그때와 비교해서도 더 거래량이 늘어난 건가요? 일단 6월 거래량이 7,200건으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기다려보면 아마 8,000건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8,000건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제가 2020년,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에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10,000건이 넘었던 달이 단 2달밖에 없습니다. 2020년 6월이 16,000건 정도 됐었고요. 예. 7월이 11,000건. 그 2달을 빼면은 다 10,000건 이하입니다. 2020년 2월이 8,400건, 12월이 7,700건이니까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넘버 3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 7월 거래량도 이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몇 개 단지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는 전체적인 서울의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서울에 대세장이 온다 그러면 네. 구분해서 얘기하면 서울의 1급지, 2급지로 확산이 되고 네. 또 그게 또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이거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3구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면은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지역들이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하고요. 그 옆에 있는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이런 준 강남권 아파트들이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성동구는 0.52%, 예. 서초구는 0.46%, 송파구는 0.56%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속도가 높고요. 네. 노원구는 0.12%니까 역시 노도강보다는 핵심 지역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도 이제 최근에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약어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네. 최근에 경기도에 많이 오르는 지역을 과성하용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용호네. 네네. 과천시하고요, 예. 성남시하고 하남시, 용인시, 광명시가 광명. 집값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반응을 좀 물어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공통점이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2020년 같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가 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계시는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연락이 옵니다. 아, 우리 동네도 집값 오르는 것 같은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 같이 집값이 오르면 사실 굉장히 불안 요인이 부작용이 세요. 아시다시피.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 여러 가지 폭풍이들이 있는데. 근데 말이죠. 지방은 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 저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네. 지방 쪽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라고 하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제 완전히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주간 변동률만 보더라도 지방은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요. 서울은 5년 10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전국 미분양이 80% 정도, 6만 호 정도가 지방 미분양이고요. 입주 물량도 여전히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만 많은 건 아니고요. 2025년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방에 계시는 수요자들이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사야 되는 분들은 어디? 미분양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고 수요는 많은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서울에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의 25% 정도가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요.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이제 중위 가격이 12억 9,9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게 되면 지방 아파트 3.7개, 3.7채를 살 수 있다라는 물론 통계지만 그런 예. 결과가 나왔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2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7채. 세 채도 더 살 수 있네. 그렇죠. 네 채 가까이 살 수 있네. 그렇죠. 그 얘기는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2채 살 수 있는 걸 거의 4채를 살 수 있다. 지방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물론 1년, 2년 안에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해서 서울이 고평가가 되고 지방의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지방이 저평가가 되면 또 투자 수요들이 지방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지방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년, 2년 정도는 좀 힘들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당국도 그렇고 금리 당국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행정당국은 추세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이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금리 시장을 결정하겠다라는 약간 중요도를 높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맞냐 틀리냐보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사실 속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똑같은데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거는 추세 상승이고 우리 공급이 절대적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안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국토부 장관께서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추세 상승을 저도 인정하진 않습니다. 추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5년, 7년 연속으로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조정 폭을 본다면 2020년, 2021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022년 좀 조정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거의 전고점을 회복을 했거든요. 서울 네. 같은 경우에. 예. 그 얘기는 약간 충전이 좀 부족하다. 우리 전기 자동차로 본다면 충전이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도 내로 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짧으면 올해 말까지, 뭐 길어도 내년까지 달린다면 아마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정부도 개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최성목 부총리께서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네. 총력 방안 대응을 발표도 했고요. 예. 공급을 늘리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달에 8월에 나올 것 같은데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해도 아마 대책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승이 추석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규제 카드 꺼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규제를 안 한다면 뭐 올해 말 내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강력한 규제 카드가 나오면 시장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고려 대상의 집값 상승도 좀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고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당연히 내리겠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생각하는데 이게 집값이 있는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될 겁니다. 금방 내려서 여기서 갑자기 금리 잘못 올렸다가 또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게 시그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도 스트레스 DSR 연기한 걸 두고 사실은 별일이 또 아닌데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확대 해석을 사란 해버려요. 얘기인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금리 잘못 올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기울이겠다 뭐 얘기 나오고 지금 보니까 오늘 기사는 추가 공급 대책 곧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추가 공급 대책 어떤 것들이 좀 예상될까요? 일단 총력 방안 대책 내용을 보게 된다면 뭐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같은 신규 주택 물량을 저렴한 주택 물량을 23만 6천 호 그리고 신규 택지를 올 하반기에 2만 호 정도 추가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아마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공급 부족 우려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요.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좀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뭐 신규 택지 발굴에 아마 좀 집중을 해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신규 택지를 2만 호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공급 계획이 나온다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이미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된 마당에 그렇죠. 2만 호, 20만 호가 사실은 우리가 큰 의미가 없을 것 큰 같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 한마디에 이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이 없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울고 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주택 시장 안정될 거야라고 하면 이게 안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위로도 좀 필요하고 흐름을 좀 끊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급 대책보다는 차라리 스포츠 경기에서도 작전 타임 하듯이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자면 뭐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지방 미분양 지금 사게 되면 1년 내에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인센티브 좀 주고. 인센티브 줄게라고 하면 그렇지. 이거 뭐지?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주는 정책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도 재건축 할 때 이 조합장들 이렇게 이런 내용들 뭐 빠삭하게 잘 아실 텐데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서울 지역이겠죠 당연히 서울입니다. 핫한 지역이겠죠. 핫한 지역입니다. 많이 줬겠죠 또 이거 또 인센티브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58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8억. 네, 이게 가결됐다고 합니다. 이게 총회에서 가결이 이제 성과급 지급안이 가결됐다는 건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찬성 91표, 반대 73표. 어디예요? 아슬아슬하게.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로또로 나올 아파트인데요. 한 지역이네요. 핫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승과급을 한 것 같은데 개발 이익, 사업 이익의 1%, 그러니까 5,781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네. 1%니까 58억 원을 승과급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뉴스를 듣고 아우 나도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조합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 뭐 우리 개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왈가불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또 정서적으로 본다면 이게 또 일반 분양가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58억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른 정비 사업들도 서로 조합장을 하려고 또 뭐 어떤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서 재개발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면 조합장 임무 완성하는 건데 그래서 맞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건데 주긴 주는데 뭐 그거는 예를 들자면 정당한데 이거 좀 과도하지 않냐? 15년 걸릴 거를 7년 만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아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주민이 총대 메고 같이 조합장이라는 총대를 메고 이제 이걸 진행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대표로. 네네 맞습니다. 참 재밌는 이것도 한국만의 그 특징이죠, 재개발 특징입니다. 재건축의 맞습니다.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청약 통장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통장이 많이 올린다. 아니 작년 언젠가만 하더라도 청약 통장 버린다고 막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뭐 이렇게 막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싹 바뀐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활용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왔겠죠. 맞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청약 통장을 쓸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로또가 2개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로또가 2개가 나오는데요. 첫 예. 번째 로또는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무순위 또 줍줍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로또 1번 로또가 앞서서 이제 조합장 58억 이야기했던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아. 이게 올해 최대 이제 우리 뭐 청약 대여라는 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월 29일이 특별 공급일이고요. 7월 30일이 일반 공급일입니다. 미리 날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로또라고 하냐면요.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23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3.3제곱미터당 6,97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23억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당연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시세가 40억이 넘습니다. 40억에서 그렇구나. 45억 정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뭐 15억, 20억 원 그래요?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23억이 부담스럽다. 이게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준공 후 아파트입니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입주 기간입니다. 자금 마련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로 돈 내야 되네. 그렇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GTX-A 개통을 앞두고 22억 원 거래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맞아요.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아파트가 2017년 가격으로 나옵니다. 계약 취소분 3개, 무순위 1개가 나오는데요. 22억 거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얼마에 나오냐면 6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억 8천만 원인데 시세가 22억에 거래가 됐으니 물론 20억만 잡아도 그때는 약간 특별한 단발성 거래로 기억을 하는데. 단발성 거래라도 동탄에서 그래도 가장 약간 좋은 아파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살짝 내려오더라도 3분의 1 가격이니까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청약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레미안 원펜타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원펜타스 중에서도 나는 가점 점수가 84점 만점이거든요. 80점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점수야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 84A가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나는 점수가 낮아라고 하는 분들은 84A를 피해서 나머지 평면들 또는 큰 평수들 137이나 151, 191을 선택한다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계약 취소분 3개 도전하시고요. 나머지 무순위 1개는 지역 상관없고요. 주택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래요? 실장님이나 예. 저나 아무나 이렇게 다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 무순위 1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청약을 좀 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 100만 대 1 정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100만 대 1. 네, 로또입니다. 그냥 로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로또는 5천 원 들어가는데 이건 5천 원 안 들어가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장님은 청약 통장 있으세요?
청약통장 있습니다. 쓴 있는데 적이 쓰기가 쉽지 점수가 않습니다. 안 되겠죠. 점수도 점수? 당연히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나오고. 자격 요건이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이게, 무순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에-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청약통장 사실은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치니까 이게 네. 쓸 수 있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청약통장 점수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네.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정책들, 동향들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